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프로그램 뒤에 프로그램에서 네, 우리 주진우 기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죠. 네, 난리가 났던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죠? 네, 그분이 뜨셨어요. 네, 저도 지나가면서 나가면서 슬쩍 봤는데, 네, 그래서 뭐 채팅창도 불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전 직원이 여기 앞에서 조회했다고. 네, 맞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직원들이 올라와갖고 이 앞에서 강철비 주인공이시죠, 정우성 씨가 오셨는데, 네, 뭐 그만큼 바라진 않는데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네,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뭐 사진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원장과 이인영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당부한 말이 남북관계 개선이었습니다. 네.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있는 두 분에게 뭐 여러 가지 당부를 한다라면서 역사적 소명을 잘 감당할 거라고 격려를 했고요. 네. 또 박 원장에 대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자 가장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춘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인영 장관에 대해서는 추진력이 대단한 분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뭐 원팀으로 잘 해 나가라라고 당부했고, 그리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는 검경 관계가 과거처럼 지휘 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박지원 국정원장 손자가 함께 왔던 것 같아요.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이인영 장관하고 김창룡 청장은 배우자가 왔고요. 박지원 원장은 딸과 또 손자가 함께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 가족들에게 꽃다발을 문재인 대통령이 증정했거든요. 증정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꽃을 줬고, 이 꽃을 박 원장 같은 경우는 손자가 받았어요. 그래서 또 기념품도 받고 각별히 챙기는 모습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이 기념 촬영할 때도 손자가 바로 옆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손을 잡고 촬영하는 모습, 이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애들은 예뻐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청문회 중에 나왔었던 이야기잖아요. 네.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대북 송금 이면 합의 문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복수의 언론에 얘기를 했는데, 뭐 국정원이나 통일부 같은 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뭐 이른바 이제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통일부 등이라고 하면은 청와대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도 그렇고 뭐 어디에도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 핵심 관계자가 뭐 그런 게 있었다면은 뭐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없으면 이제 천만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만약 이변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게 쉽게 밝혀지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이 관여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결국 뭐 이렇다 할 증거 없이 관련 주장을 한 셈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아던 총리죠.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사실은 인기가 많은 총리이긴 해요. 정상 통화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불거졌던 그 우리나라 외교관 성추행 의혹 문제, 이 이야기가 거론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뉴질랜드 방송인 뉴스 허브가 보도한 내용인데 25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말에 한국 외교관 A씨가 주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남자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가 있지만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이 경찰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거거든요. A씨가 이 문제가 제기된 다음에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났고 현재 다른 국가 한국 공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후 뉴질랜드 법원이 A씨에 대한 첩보영장을 발부했지만 이 한국 정부의 조사에 대한 협조도 요청하고 그랬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상이 통화 말미에 이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권을 두고도 의견을 나눴다라고 청와대가 밝혔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확실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답한 게 전부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외교부에서 그 당시에 뭐 조금의 처리는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한 달 뭐 감봉이었나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빼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의 한 공간 총영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감봉 1개월에 이 다른 곳에 또 총영사로 갔다라는 것은 뭐 사실상 뭐 그렇게 큰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교부가 뭐 해당 외교관 뭐 개인이 판단한 문제다라면서 좀 거리를 둬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정상 간의 통화에서 이 얘기가 나온 상황인 만큼 지금 외교부로서도 뭐 당연히 뭐 미리 대응을 했어야 했고 지금 본인들도 좀 곤혹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부랴부랴 뭐 대응에 나서는 모습인데 그래서 뭐 인사제도팀 그리고 감사관실 그리고 국제법률국 등을 중심으로 이 뉴질랜드 정부의 그 협조 요청 등에 뭐 어떻게 대응할지 그 방안을 이제야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해외 공간에서의 어떤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강경화 장관이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초반에 임기 초반에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 2017년에 그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그 남자 사무관이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 하는 일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좀 굉장히 그 외교부에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또 갑질 의혹도 좀 많아가지고 이 말레이시아 대사가 이 직원에 대해서 폭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몽골 주재 대사가 내가 먹다 남은 깐풍기 어디 있냐 이렇게 갑질을 했다라는 그 보도가 또 나와가지고 자기가 먹다 남은 깐풍기 자기가 생기지 왜 우리 때문에 진짜.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 외교부 기관과 관련해서요. 근데 총리가까지 이게 정상 통화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쪽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니까 외교적인 사안으로 이게 지금 그 고위 공무원 A 씨와 그 현지 직원 B 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B 씨는 A 씨가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런 핑계 대면서 컴퓨터는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갑자기 왼쪽 엉덩이를 꽉 쥐었다. 가슴 등 주요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 공무원 A 씨는 성희롱의 의도는 절대 없었다. 농담 삼아 엉덩이나 배 부위를 가볍게 두드린 적은 있다. 그리고 가슴을 만졌다는 것도 B 씨 주장처럼 움켜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교관이면 외국에 나갔을 때 특히나 이제 뉴질랜드나 이런 쪽은 뉴질랜드가 굉장히 성평등에 있어서는 근데 남성이었죠. 어쨌든 간에 성평등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진보적인 국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성의 참정권이 가장 먼저 허용된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1893년에.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분명히 알 텐데 이런 행동을 하고서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납득이 좀 되지 않거든요. 네, 무슨 농담으로 남의 신체를 건드리는지 그러니까요. 왜 농담으로 막 엉덩이를 왜 만져? 어쨌든 이 정상 통화가 이 뉴질랜드 총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총리가 뭐 이 얘기 때문에 뭐 전화를 했던 거 아니었겠나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외교부 측에서 조금 적절하게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임대차 3법 통과가 됐습니다. 뭐 속전속결해서 내일 본회의 처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있긴 했어요. 네, 뭐 독재다, 공산주의 국가다라며 이 법안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해서 또 윤호중 위원장을 향해서 거세게 항의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안 처리가 진행됐는데요. 오늘 통과된 개정안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 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말씀드렸죠. 2+2. 2년 하고 2년은 이제 원한다면 계약 연장할 수 있는 또 임대료 상승폭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상한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뭐 집주인이 주택에 실거주하겠다라고 하면 계약갱신을 뭐 청구를 거부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지금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만 남은 거잖아요. 원래는 8월 4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거다라고 좀 예상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내일 처리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요? 있어요. 왜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설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법안이니까 닷새라도 빨리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내년 6월이라면서요. 그거는 저거예요. 그 신고. 네. 그 전월세 신고하는 게 6월 1일이고요. 이거는 통과되면 바로 시행입니다. 바로 시행이고 전월세 신고하는 것만 이제 6월. 네,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완비가 안 돼서 내년 6월로 미뤄진 거고요. 이건 바로 시행입니다. 뭐 전월세 뭐 2+2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에서 약간 좀 혼란이 있는 게 이게 법 시행되기 전에
어쨌든 뭐 임대를 준 사람들은 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고 할 테고 뭐 그 지금 이제 그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좀 되니까 이미 뉴스로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 실행을 할 거면 좀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하여튼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또 전세입자들 뭐 그러니까 이 어느 때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이게 또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조금 이득을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빨리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 같습니다. 자, 통합당에서는 뭐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장외투쟁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비 오는데. 오늘 의총이 있었는데 이 장마가 8월 초순까지 간다고 하죠. 그렇게 오는데. 근데 오늘 어쨌든 이 의총에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던 거는 뭐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뭐 철저히 지금 짓밟히고 좀 민주당이 안하무인격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더 치열하게 국회에서 문제점을 따지고 지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원내에서 이제 계속 이제 맞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장외투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울분만 토하지 말고 뭐 현수막이라도 걸고 안 되면 지구당별로라도 이 소규모 집회라도 해야 된다 좀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뒤에 뭐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 다만 장외 투쟁을 뭘 할지 또 어떻게 할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 오는데 네, 쉽지 않죠. 보좌관들도 고생이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어디 뭐 대대적인 집회를 할 수도 없고 이게 뭐 부슬비도 아니고 비가 꽤 많이 내려가지고 폭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도 있고 아직.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근데 이게 20대 국회 때 통합당이 좀 많이 비판을 받았던 부분도 바로 장외투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제 감정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뭐 오늘 비공개로 가진 당 비대위 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장외투쟁을 포함한 투쟁 방식의 다변화를 검토하겠다.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김종인 위원장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글쎄요. 장애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장애로? 화상으로 혹시? 요새 그게 유행이잖아요. 네. 화상으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투쟁 이야기가 나올지. 네. 자,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여당 측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과거 통합당 이제 전신이죠. 새누리당의 부동산 3법에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2014년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법안이냐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이 있었고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 주는 법안, 또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이걸 이 법안 3개를 묶어서 부동산 3법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사실 그때도 아파트를 보면 강남의 아파트들이 줄줄이 재건축 예정이라서 아파트 특히 강남 아파트를 위한 특혜법이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지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건데 특히 이번에 MBC가 보도했던 스트레이트 보도로 많은 분들이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러면 새누리당 시절에 이 법안 통과가 정말 많은 영향을 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냐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가 폭등으로 절규한다라고 정부를 질타했는데 이게 23억이나 시차익이 있었다. 그러니까 보도를 기반으로 한 이런 주장을 또 했고요. 또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73억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누리당 시절에 문제가 있었는데 왜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여당을 공격하는 데만 얘기를 하고 있냐. 같이 논의를 해보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MBC는 PD수첩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봤더니 스트레이트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였고 글쎄요. 22번이나 대책이 나왔는데 새누리당 때문에 그랬다. 4년이 집권됐는데 집권한 지가. 그래서 뭐 그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 170석 가진 국회. 뭐 정당이니까 뭐 거대 여당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바라는 걸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당은 이제 공급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100만 호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공급하자. 100만 호를 질 땅이 있나요?
그러니까 질당은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규제 일변도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공급 대책에 따라가야 이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통합당의 주장이죠. 그래서 1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급하자라는 건데, 이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자라고 하냐면 층수 제한을 없애자라는 겁니다. 용적률하고 네, 이런 용적률 거군요. 기준을 좀 많이 낮추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30층 지을 거를 한 4, 50층 지으면은 뭐 20세대가 더 들어가는, 몇백 세대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좀 논리죠. 그런 좀 논리고, 그래서 뭐 그 외에 또 세액 부담을 또 경감하고 또 금융 규제를 완화를 해서 누구나 이제 집을 쉽게 살 수 있게 하자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금융 규제를 완화를 하면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층수를 계속 높인다고 해도 이 최근에 뭐 그냥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요새 이제 도시명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큰 건물에 이제 몇백 호가 사는 그런 그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와 그 다른 그 도시형 아파트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좀 좁은 햇빛이 안 돼. 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맞아,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네. 이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그런 공급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고 살고 싶을 것이냐, 뭐 이 부분도 또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고민이 많이 드는 대목이긴 합니다. 지금 뭐 가계 대출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고 사실 네. 좀 그런 부분에서 국가한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용적률 높여갖고 이제 하는 게.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이제 강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안 네.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하고 만다. 그 용적률 높여갖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도로 뭐 회수해가는 돈이 또 많아질 거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옛날 아파트는 동간거리가 넓잖아요. 네. 근데 새로 지어갖고 이렇게 막 빽빽하게 지어 놓으면은 해도 안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뭐 100만 가구나 어디다 공급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100만 가구 공급해 된다면은 해소는 되겠죠. 그렇죠. 이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그러니까요. 되는데 100만 호라고 하면은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4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네.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 네. 예. 이 100만 호가 가능한지 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땅을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 자,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휴가를 갑니다. 첫 스타트인 것 같아요, 정치인 중에서.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정치인들이 휴가 갈 때 나 이 책 들고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 3가지 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었어요. 네, 동물농장 다 아실 겁니다. 네. 이게 전체주의 풍자를 한 그렇죠. 소설이잖아요. 근데 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근래 국내 정치 상황과 다르지 않은 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독하면 그 감상이 더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당의 주장과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뭐 독재다, 뭐 공산주의다, 뭐 이런 전체주의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같이 펼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조정진 작가의 임계장 이야기, 한스 로슬링의 팩트 플리스, 이것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안 대표는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전문 서적을 읽거나 각 지역 러닝 크루, 그러니까 지역마다 달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달리기 아직도 하세요? 네. 그분들 함께 달리기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과 같이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도 내일부터 휴가를 갑니다. 아, 그래요?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는데 특별한 계획 없이 개인 정비 시간으로 보내겠다. 무슨 책 가져가는지 얘기 안 하시고. 그건 없네요. 예. 뭐 어쨌든 이번 민선 7기 취임 이후에 재판 같은 것 때문에 제대로 된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서 이번만큼은 정말 마음의 빚을 벗고 짐을 벗고 재충전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참모들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사실 끝낼 시간인데 요거 하나만 속보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 정진웅 부장검사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이 두 사람이 육탄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이 있는 법무연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한동훈 검사 측 주장에 따르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썼고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푸른 순간 갑자기 이제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이제 몸을 날리면서 이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소파 아래로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얼굴을 눌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독직 폭행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뭐 매우 분노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 이제 중앙지검 측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이제 소환 조사하고 또 압수된 휴대전화 유심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을 했다. 그래서 현장 집행에 착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또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서 현재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뭐 영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영상이 나온 다음에 그러면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구의 물리력이 더 강한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살다 정말 별 영을 다 보는데 지금 그리고 속보로 들어온 소식은 서울고검에서 한동훈 검사장 폭행 사건 일단 감찰부터 진행한다는 소식 속보로 들어와 있고요. 저희도 뭐 소식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와 미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하면서 고체 연료를 활용한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 40년간 우주 개발에 발목을 잡아온 족쇄가 풀렸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갖는 의미 그리고 향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맡고 계신 김종대 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건데요. 이 고체 연료 활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간단하지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간단하면서 자세하게 힘든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우주 개발 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 입학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우주에 관한 주권이 없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사실 그 액체 연료로 뭐 저급한 성능의 발사체만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 비용이 10분의 1도 안 되고 안전성이 뛰어나면서 워낙 효율이 좋은 고체 연료 로켓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위성 발사까지 가능해졌다고 한다면은 이제 비로소 우리가 중견국가 또는 어떤 그 세계에서 어떤 그 품격이 있는 국가의 어떤 그 기본 우주와 하늘에 대한 그 주권을 이제 회복한 첫 단계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사실 이제 우주 항공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독자적으로 또 자주적으로 우주 항공 기술도 기척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우주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우주 발사체도 날리고 위성도 날리고 이런 걸 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발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고체 연료 로켓에다가 이제 사실 대량 살상 탄두만 달면은 ICBM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여전히 제한되고, 그냥 우주 발사체다 이럴 땐 ICBM이 아닌, 그 예컨대 뭐 위성 발사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한반도 어떤 반경 내에서 해당이 되는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허용된 걸로 역시 제한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도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들어서 이번에 우리 위성을 발사한 미국의 스페이스X 같은 이런 회사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용화된 상업화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5G 뭐 6G 시대에 우리 그 우주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ICBM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경우라면은 뭐 굳이 그렇게 필요한 건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유독 미국이 이런 문제에 민감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고강도 핵사찰을 통해 가지고 일체 어떤 핵물질 추출이라 재처리를 못하게 막아놨고 그 핵을 또 운반하는 운반 수단인 미사일 기술에 관해서도 강력한 통제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래 잘 미국이 규제를 안 풀어주는데 이번에 파격적으로 이렇게 어떤 고체 연료 로켓을 허용한 데는 미국의 정책 전환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뭔가요? 아무래도 그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역할을 한국에 부여해가지고 한국이 자주적으로 방위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미국은 이제 중국 견제라든가 큰 전략적인 이런 어떤 그레이트 게임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지난 2017년에 바로 그 전에 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제 북한이 뭐 여러 가지 도발을 하고 또 핵실험을 하고 이럴 때였는데 그때 이제 한번 좀 개정이 있었고 그리고 요번에 개정을 좀 파격적으로 해준 것도 결국에는 북한 억제는 한국이 좀 뭐 자주적으로 혹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는 거죠? 그 점에서 최근에 주한미군 재편도정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재래식 전력은 계속 빼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동두천의 포병여단도 빼겠다. 네네. 아파치 헬기대는 이미 빠졌고 이렇게 자꾸 그 재래식 전력은 빼가면서 그 전력의 공백을 한국군이 메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뭔가 그 미군의 공백을 한국군의 자주적인 방위력으로 채워라.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이 쭉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반면에 이제 미국은 미국 본토 방어와 어떤 그 중국 견제라는 어떤 대전략 하에서 한국을 좀 활용하겠다는 이런 또 이중 심리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아, 그 전에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랑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주한미군 재편하고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제가 거듭 강조드립니다. 그렇군요. 전자권 전환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예, 전자권 전환의 가장 우리가 핵심 사업이 뭐냐면 군사 정찰 위성 개발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착수한 게 그 당시엔 비밀리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독자적인 군 정찰 위성을 운용하겠다. 네. 그래서 당시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장관 취임한 첫 해에 모든 그 국방 관련 과학자들, 기술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8년 내에 개발해라. 이래가지고 과학자들이 그게 되겠냐 반신반의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군사 정찰 위성 개발이 이미 착수된 상황에서 이 로켓도 같이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더욱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전자권 전환 프로그램의 핵심 프로그램들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눈과 귀, 북한을 보고 듣는 기능이 제 1번이고 두 번째는 신경과 혈관, 이렇게 통신하고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근육과 뼈. 이제는 주먹이 좀 세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3박자로 전력을 구비해가지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받아서 우리 능력대로 한반도 전장을 주도하겠다. 이게 전자권 전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번에 그 로켓 규제 완화는 상당히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는 이 한미 방위 분담금 협정 이거랑 어떻게 보면 좀 바꾼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의심은 합니다만 김현종 차장이 이번에 그 규제가 이제 철폐됐다는 거를 발표하면서 물밑거래는 없었다. 이렇게 몇 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밑거래라면 그 방위비 분담금이 우선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무관한 일이다. 일단 청와대 입장이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전략적 변화지. 이것이 아마 그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하고 직접 연결되긴 좀 힘들지 않느냐. 저도 회의적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독자적인 기술로 250에서 300km 상공의 군사 정찰 위성을 띄워서 한반도 주변을 이제 정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쯤 그러면 실현이 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영무 장관이 개발 기간을 8년으로 했다면 그때도 해결 안 된 게 그럼 발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뭐 그때 가서 하자.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처리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발사체 개발하고 같이 병행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군사위성 개발에 국방부는 이제 그 탑재된 위성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부나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로켓을 담당하는 식으로 새로운 역할 분담, 즉 우주 항공에 대한 새로운 생태계가 재구성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2030년까지는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정부 발표에서 다소 과장된 건 뭐냐면 우리나라 모든 우주 사업을 정부가 독점해가지고 기업이 거의 참여할 분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센서 또 로켓 유도 장치를
충분히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업체들이 많은데 네. 정부가 사업을 직접 하면서 기업이 육성이 안 됐거든요. 이런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이번에 미사일 지침 개정이 기술과 산업에도 큰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민간이 좀 더 뛰어들 필요가 있다. 사실 뭐 군사기술 같은 게 발전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민간으로 가서 상업용으로 발전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그 국가의 과학기술 분야가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미사일 지침 개정이 이루어지면 뭐 주변 국가에서는 뭐 별 얘기 없을까요? 근데 일단 북한이 북극성 1호, 북극성 2호 그 고체 연료 로켓을 이미 과시했고 또 주변국이 다 고체 연료를 기본축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만 액체 연료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본은 뭐 대륙간 탄도탄으로 전용될 수 있는 H2 로켓을 이미 1990년대에 발사했어요. 그런 거 보면 미국 동맹국 중에서도 우리가 많은 차별을 받아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상화 차원에서의 조치라고 봐야지 한국이 어떤 새로운 강자로 부각이 되고 주변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나간다는 거는 사실 좀 과대 해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가지 관리할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밀 무기 개발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변국에게 의심을 사지 않도록 또 지금 성주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돼 있는데 이런 게 자꾸 전파가 중국 쪽으로도 넘어간다는 소식도 들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변국이 민감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하더라도 그것이 당분간은 정찰용 또는 평화적 목적이라는 것을 주변국에게 분명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국 관리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 연결된 김에 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자위적 핵 억지력으로 우리 안전을 영원히 담보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6차 전국 노병 대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핵이 갑자기 나왔어요. 네,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니 그런데 이미 그 북한이 2017년에 제 7차 당대회를 마치고 똑같은 대내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핵이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경제에 전념하자. 이게 2017년 3년 전에 나온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노병 대회에서 김정은 연설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핵 억제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이거는 비핵화 안 하겠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가변적인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은 갖고 있으나 앞으로 미국이나 남한이 하는 걸 봐서 비핵화 협상을 그때 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핵을 전제로 한 비핵화 협상을 항상 그 정책 기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귀퉁이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어떤 북한의 생각이 바뀐 거 아니냐, 비핵화 협상의 포기 선언 아니냐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가 뭐 핵은 갖고 있고 그래서 전쟁으로부터 우린 해방됐으나 더 좋은 세상이 온다면 그때 가서는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중 논리를 구사한다는 것이죠. 그중에 한 가지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근데 2017년하고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2017년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긴장됐던 회의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뭐 그동안 물론 이제 뭐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 서로가 좀 경색되고 안 좋았지만 그 나름 뭐 큰 도발 없이 지내왔는데 지금 이 얘기를 꺼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의미심장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건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 또 대내적으로 나온 거는 양수격장으로서 비록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일면에서는 미국을 향한 어떤 비핵화에 관심을 가지라는 어떤 촉구하는 독촉장으로도 인식될 수가 있고 그것을 응하지 않으면 핵무력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협박적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앞으로 미국하고의 영원히 그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너무 과대 해석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서도 이야기 듣고요. 또 다른 북한 이야기까지 이야기해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뉴스 더 있습니다. 시간 방송인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요. 비야 언제까지 올 거니? 입니다. 아, 저도 진짜 궁금해요. 그만 좀 왔으면. 그러게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죠. 충청 이남에는 오전에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 피해가 잇따랐고요.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부산도 네네. 폭우 구름이 유입되면서 낮 12시 50분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최고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피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주택과 도로 침수 그리고 네.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대전 지역에서는 모두 9곳의 도로가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졌습니다. 네네. 또 충북 지역에서도 새벽부터 내린 폭우가 또 비 피해를 속출시켰고요. 오전 7시쯤 제천시의 철교 밑에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침수됐다는 신고, 아이고. 그리고 오전 8시에도 제천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빗물에 떠내려갈 뻔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호남 지역도 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네네. 전남 남원시 송산리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소방당국이 긴급히 안전조치를 취했고요. 광주에서도 골목길에 물이 차서 차량을 긴급 대피시켰고 전남 영광에서도 주택가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언제까지 옵니까, 비가? 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네네. 남부지방은 장마권에서 벗어난다. 아, 그래요? 했습니다. 단 네. 중부지방은 다음 달 초까지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그렇군요. 내다봤습니다. 남쪽 제주는 벌써 장마가 끝나가고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갔다고 해요. 오, 많이 올라갔네요. 그러니까요. 자, 보통 장마 종료 시기 네. 벌써 지났어야 되거든요. 7월 그렇죠. 20일에서 25일 정도였는데 올해는 장마가 좀 예년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막바지 장마비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하셔야겠고요. 네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답답하고 더워요. 예, 그죠? 그러니까요. 네. 체력 관리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 두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난 미안하지 않다입니다. 왜요? 누구예요? 지난해 8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네.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가 대법원에서 원시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네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이 잔혹하고 장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도 안 미안하다 그런 거예요? 설마? 네, 그렇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었는데요. 취재진을 향해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면서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장 씨가 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법정 최고형 사형이 되는데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장 씨의 사형에 대해서 생명 자체를 박탈할 정당한 사유가 네네. 없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이게 봤었거든요. 검색어에도 올라오고 그래갖고. 네. 그래서 상당히 누리꾼들도 이런저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는 그 흉악범의 범죄니까 네네. 당연히 장 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네네. 것 같은데 의외로 장 씨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장 씨를 일컬어서 코리안 조커다. 그러니까 조커가 악행을 하지만 또 그만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서 악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했고 보통 이제 법정에서 선처를 구하면서 좀 봐주십시오 하기 마련인데 장 씨가 이렇게 사형당해도 좋다. 얘기한 것을 남자답다, 당당하다라며 태도를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 피해자와 또 유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글쎄 정말 기괴한 농담이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네. 네,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빵값이 비싼 건 통행세 때문?
통행세요? 네, 한 업체가 빵값이 왜 비싼지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공정위에 따르면 바로 통행세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셔틀도 아니고 뭐예요? 국내 제빵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한 업체가 네. 원재료를 제빵 계열사에게 유통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를 물리는 등 부당한 내부 거래를 해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원재료를 네. 주는데 그 통행세를 매긴다고요? 네, 중간에서 이제 이 회사가 네. 어떻게 보면 이윤을 챙긴 건데요. 네. 생산 계열사에게 원재료, 완제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브랜드 명만 끼워놓고 납품업체에다가 평균 9% 정도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또 밀가루를 납품업체에게 넘기면서 5%의 통행세를 받았고 많게는 44%까지 브랜드명을 얹으면서 통행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밀가루에? 네. 회사 관계자는 여기 항변을 하면서 네. 생산 계획 수립과 재고 관리 등을 맡았기 때문에 중간에서 회사의 역할이 없었던 건 아니다. 공정위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반발에 역할이 없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밀가루도 다른 밀가루들에 비해서 비싸게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네. 그것도 맞지만 네네. 사실상 이 이윤을 남겨서 회사의 가치를 높여서 다른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물려주려고 그랬구나. 네, 보는데요. 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봤습니다. 네.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상장사의 주식 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한 자회사 간의 주식 거래를 통해서 2세의 전체 주식 지분율을 높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공정위는 이 그룹의 총수 일가 등에게 6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 빨리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가 단축시킨 예비군 훈련. 아, 이거 되게 말 많던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네. 네. 자, 올해 3월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됐던 예비군 훈련이 9월 1일부터 시행돼 6개월 만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이 축소되는 것이 1968년 예비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올해 예비군 훈련은 개인별로 오전, 오후 중 선택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훈련 시간 4시간만 적용하기로 4시간만?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4시간만 적용한다고 하지만은 은근히 취소되길 바라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제가 아는 한 예비군은 4시간 할 거면 네. 왜 그동안 훈련을 2박 3일 동안 한 거냐. 앞으로 4시간 쭉? 네, 반응을 하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네. 예비군 훈련처럼 단체 훈련을 하루라도 강행하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유사시 현역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예비군의 전투 기량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뉴스 더 있습니다. 방송인 박철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최근 수돗물 유충 사태 원인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해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의 인터뷰 스튜디오에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